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입니다. 법원에서는 숫자 3333을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5가지 5를 정리해 두세요. 우리는 사법권의 독립 3가지 그리고 법원의 조직 3가지 그리고 공정한 재판 3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급제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3가지를 배울 것입니다. 첫 번째 3. 사법권의 독립입니다. 사법부는 매우 높은 수준의 독립이 필요합니다. 재판을 내리는 법관에게는 끊임없는 권력자의 유혹과 압박이 따르기 때문인데요. 조금만 양심을 내려놓으면 법관이 권력으로부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상황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사법권의 독립을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리포터 혹시 본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해리포터를 보면 마법부도 결국은 볼드모트가 포섭해서 결국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영화가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영화라고 보여지는데요.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이런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법원의 독립 그리고 법관의 신분상의 독립 마지막으로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 이 3가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법원의 독립은 입법부,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독립을 위해서는 견제가 필요한데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이라는 것을 해서 입법부가 만든 법률의 위법성을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통해 심판받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법률 심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 요청하는 것을 위헌법률심판제청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통해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더라 법원이. 더불어 행정부의 행정작용이 위법할 때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서 행정재판을 통해서 행정부의 위법성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서 행정부도 법원이 견제한다. 핵심은 입법부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을 통해서 법원이 독립할 수 있는데 그 독립의 구체적인 방법은 결국 무엇이다? 견제다. 즉 입법부와 행정부를 사법부가 법원이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견제권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두 번째로는 법관의 신분상의 독립입니다. 법관의 신분상의 독립은 권력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관의 신분에 대한 보장입니다. 이 신분 보장이 굉장히 철저해야 되는데요. 사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권력은 법관을 회유하거나 혹은 협박을 통해서 법관을 끊임없이 내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경향성들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헌법에서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고 더불어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이나 감봉 등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강력하게 신분상의 철저한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력의 공격으로부터 만약에 법관의 신분이 불안정하면 권력과 이 법관이 야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담보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법관의 신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신분상으로부터도 신분상의 독립도 필요하더라. 세 번째로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이 필요합니다.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언론이나 정당, 사회단체의 여론에 어떤 휩쓸릴 가능성들이 늘 존재한다는 것들 때문인데요.
이해관계가 민감할수록 목소리가 클 수 있고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서 법관을 회유하거나 협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관이 이런 목소리들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무엇과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무엇에 따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담보되어야 장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또 화면을 키우지 않았네요. 봅시다. 이제 두 번째로 두 번째 3인데요. 법원의 조직입니다. 법원의 조직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 그리고 각급 법원으로 구성되는데요.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렇죠.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 13명으로 구성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기억나나요? 그렇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심사하는 위헌법률 심판에 대한 권한이 있는 반면에 대법원은 그 아래 명령, 규칙, 처분 이런 것들이 이 상위에 있는 것들이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거나 법률에 위배될 때 이런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이 누구에게 있다? 대법원에게 있다. 이것을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것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헌법재판소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때 그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위헌 법률 심판인데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 말고 그것보다 한 단계 아래 명령 기억나시죠? 헌법 법률 명령에서 명령 그리고 행정부에서 발동하는 규칙과 처분 이런 것들이 법률과 헌법 다 위의 것들을 얘기한 거죠. 명령의 위의 것들 법률과 헌법에 위배될 때 그 명령 규칙 처분이 잘못됐음을 가리는 최종 심사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 대법원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좀 안 나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외울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 그리고 명령규칙 처분 등이 법률이나 헌법에 위배될 때는 어디서 그 최종 심사를 대법원에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의 선고소송의 단심재판권이 대법원에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뒷부분에서 심급제도라는 개념에서 옆에 나와 있죠. 이 심급제도의 개념에서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선거소송. 선거소송은 선거 중에 유무효, 당선의 유무효를 이제 파악하는 소송인데요. 그 선거소송은 시간이 핵심이기 때문에 빨리 끝나야 되기 때문에 몇 심으로 한다? 보통 단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하고요. 그 한 번은 어디서 한다? 대법원에서 한다라는 거. 선거소송, 대법원 이렇게 외워두시면 일단 맞고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선거소송 중에서도 낮은 단계의 소송, 즉 지방선거 중에 뭐 기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2심제로도 하는데요. 그거는 뭐 생략하기도 하고 고등법원은 2심 재판을 담당합니다. 또 그 아래 지방법원과 지원이 있는데요. 지방법원이 있는 곳은 그래도 좀 지방 중에서도 좀 큰 곳이고요. 지방에 좀 더 변두리에 있는 곳에서는 지방법원을 다 둘 수 없기 때문에 그 지방법원의 출장소의 형식으로 지원을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지원은 좀 더 외곽진 곳, 좀 더 후미진 곳에 있는 지방법원과 동급인 어떤 하위 형태의 법원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보통 1심의 포맷이고요. 이게 2심, 여기가 3심입니다. 이 밖에도 특수법원으로 뭐 가정법원도 있고 행정법원도 있고 특허법원도 있는데요.
좀 더 뒤에서 심급 제도할 때 제가 간단히 안내 다시 드릴게요. 세 번째로 공정한 재판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권의 독립 이외에도 심급제도, 그리고 공개재판주의, 그리고 증거재판주의,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법원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심급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3은 심급제도죠. 심급제도는 하급 법원의 판결,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소하여 이렇게 다 하는 걸 우리는 상소라고 하는데요. 상소하여 상급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하급 법원의 어떤 판결, 결정, 명령에 불복을 했을 때 상급 법원의 그 불복 재판을 받기 위하여 상소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더라. 3심 제도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3심제고 예외적으로 2심제를 하기도 하고 단심제를 하기도 한다. 이것도 좀 그냥 간단히는 알아두세요. 예. 기본 포맷은 3심이지만 예외적으로 2심제 혹은 단심제를 하는 심급제도도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는 바와 같이 지금 경한 사건이라고 제가 써놨고요. 중한 사건이라고 써놨어요. 이 경자는 가벼울 경자입니다. 즉 경한 사건은 가벼운 사건, 일반적인 사건들을 얘기하고요. 중한 사건은 뭐 뉴스에 나올 정도로 무거운 사건들, 좀 중대한 사건들을 얘기하는데요. 보통 형사 사건들이 이런 사건들이 좀 많죠. 뉴스에 나올 만한 사건들. 먼저 경한 사건부터 보면 경한 사건은 1심은 지방법원 단독부는 판사가 한 명입니다. 지방법원 단독부에서 1심을 판결하기도 하고, 혹은 좀 더 외곽적인 곳에서는 지방법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근처에 지원을 설치해두고 지방법원 지원 단독부에서 1심을 본다라는 거, 경한 사건에서.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의 2심은 무엇이다? 지방법원 합의부다. 합의부는 보통 3명이 있거든요. 주심과 양쪽의 부심들. 그래서 판사 3명이서 판결을 내리는 그 시스템이고요. 지방법원 합의부가 경한 사건이 2심이고 3심은 대법원에서 본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시스템을. 반면에 중한 사건은 1심이 지방법원 바로 합의부입니다. 지방법원 합의부고 2심은 고등법원이고 3심이 대법원이더라. 이 포맷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과정에서 1심 재판에 불복하고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항소라 한다. 2심 재판에 불복하고 3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 한다라는 거. 항소와 상고 중학교 때도 다 배웠을 것입니다. 더불어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유무죄를 따지는 건데요. 법원의 판결 이외에 그 과정에서 또는 절차적으로 결정과 명령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결정과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 그 1심 상황에서 결정과 명령에 불복하면 2심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항고라 부르고요. 2심에서 3심 사이에서 결정과 명령에서 불복하는 경우를 우리는 재항고라 한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항소,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상고죠.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게 항소고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게 상고더라. 반면에 처분이나 결정, 명령 등에 대한 불복은 항고, 재항고라 하고요.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는 상소제도라 부르죠. 처분에는 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라든지 뭐 각하결정, 이 각하결정이라는 것은 기각은 원고 패소 판결이라는 뜻인데, 각하는 소송 요건이 흠결되어 있을 때 원고 패소 판결을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A라는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내야 되는데
자기소개서를 첨부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대학에 떨어지더라. 즉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소송 과정에서 소송 요건 자체가 흠결일 경우에는 그냥 바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는데요. 그렇게 재판에 대한 패소 판결을 우리는 기각이라고 부르고 소송 요건의 흠결에 의한 원고 패소 판결을 특별히 우리는 각하 결정이라 하더라. 뭐 이런 건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부동산 인도 명령이라든지 뭐 손해배상 이런 것들 청구할 때 그런 명령제도 이런 거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는 항고 재항고를 하더라. 교과서에서는 그냥 단순히 항고 재항고란 용어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개념들을 뭐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심급제도를 두는 이유는 법관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함이라는 것들은 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 필기는 하지 않았지만 3심제도의 예외로 무엇이 있다? 선고소송 같은 게 있더라. 선고소송은 당선의 유무효를 빨리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대선 총선거처럼 큰 선거는 몇 심? 1심으로 바로 끝내고 그 1심을 어디서 한다? 대법원에서 하더라. 이 얘기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생략된 얘기라는 거. 그리고 작은 선거는 2심으로도 진행한다. 그래서 그 당시 1심은 고등법원, 2심이 대법원이 되겠죠. 그러므로 대선 총선 등은 어디서? 대법원에서 한다라는 거.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도 특허법원에서 특허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특허도 생명은 시간이더라. 그렇죠. 특허가 늦어지면 주인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특허재판도 시간,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2심제로 운영을 해요. 2심제. 그럼 1심이 어디겠어요? 특허법원이고 2심은 대법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특허법원은 고등법원의 지위다. 뭐 이 정도까지 유추할 수 있으면 아주 똑똑한 거죠. 예. 이상 법원의 내용 정리였는데 좀 이해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법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외우면 좀 편리하다? 구조화를 좀 쉽게 할 수 있다? 3333. 그렇죠? 사법권의 독립. 이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하더라. 법원의 조직, 세 가지를 구분해서 보시고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되고요. 심급제도 이 3단계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몇을 기억하라고요? 5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현대건설 본사빌딩 근처에 있고요. 정덕도서관 초입에 있는데요. 근처에는 북촌이 있고 맛있는 맛집들도 많고요. 멋스러운 커피숍도 많습니다. 안국역 근처고요.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를 위해 만들어진 헌법 관련 기관입니다.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죠. 아마 중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요. 그리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더라. 물론 이 9명에 대한 임명권은 모두 누구에게 있다?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사실 임명은 형식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학급에서 학급 회장을 선출할 때도 우리 학급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서로 회의를 하고 투표를 해서 학급 회장을 선출하지만 최종 임명할 때는 학교장의 이름으로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 임명을 누가 하느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임명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강력하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만든 한 문장을 기억하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공부하기가 쉬울 것이다.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위헌 정권 탄핵. 그렇죠. 다시 위헌 정권 탄핵. 위는 위헌 법률 심판입니다. 위헌 법률 심판의 핵심은 재판 중인 위헌 법률 심판의 핵심은 재판 중인 법률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재판 중인 법률이어야 한다. 재판 중인 상황에서 그 재판과 관련된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뭐 당사자가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은 법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법률에 연계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재판 중인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 재판의 당사자가 해당 법원, 어디? 해당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그것을 허락하고 수락을 해서 법원이 어디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것을 법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수락하면 위헌법률 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핵심은 법원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제청이 있어야 된다. 어디로? 헌법재판소로. 그리고 재판에 전제가 되는 법률이 있어야 된다. 즉 재판 중인 법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수락을 해서 진행이 되면 그것이 위헌법률 심판이더라. 예, 청구자가 누구다? 해당 법원이더라.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다? 당사자가. 누구에게 요청해서? 그 법원에게 요청해서. 그래서 그 법원이 누구에게 제청한다?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는 것이다. 예, 여기까지 이해하면 잘한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수락을 하지 않으면 그럼 재밌게도 어디로 가냐면 재미있는지 모르겠네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갑니다. 즉 재판 당사자가 법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해서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기각해버리면 제청 신청을 한 당사자가 이제는 위헌법률 심판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고스란히 어디로 간다? 헌법소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헌법소원에는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슨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간다. 즉 위헌법률 심판이 안 됐을 때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한다. 정리 다시 하면요. 위헌법률 심판이 무엇됐을 때? 기각되었을 때 제청 신청을 한 당사자가 제기하는 것이 무엇이다?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 혹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 다시 한번 헌법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헌법소원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는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위헌법률 심판이 안 되었을 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가는 거고요. 대표적인 것은 사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에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혹은 반대로 행사되어야 하는 공권력이 우리에게 행사가 되지 않아서 우리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우리가 그 기본권을 구제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최후수단성이다. 즉 행정기관에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나서도 안 되었을 때 그때 최후수단성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더라. 최후수단성임을 검증해서 그렇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겠죠. 즉 소송요건 자체가 흠결이 돼서 패소할 수 있을 것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헌법소원 심판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공권력을 행사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혹은 공권력이 불행사돼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무언가를 누리지 못했을 때 그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그것이 최후수단성이라 하면 우리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더라. 그리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위헌법률 심판이 기각됐을 때 그때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다. 청구자는 국민이겠죠? 잘했습니다. 세 번째로 정당해산 심판입니다. 정부의 제소에 의해서 정부의 제소에 의해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됐을 때 위헌 정당은 뭐 할 수 있다? 정부의 제소에 의해서 해산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몇 년 전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생각이 나는데요. 통진당이라고 했던 통합진보당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정당 해산 심판에 의해서 정당이 해산됐죠. 강렬한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정부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당대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통합진보당의 또 당대표는 이정희 의원이라고 황교안 전 그 미래통합당 당대표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사제지간이었다 뭐 이런 뒷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뭐 수업 시간이면 재밌는 얘기도 해드릴 텐데 얘기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뭐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관련된 뉴스를 동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권한쟁의 심판이에요.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 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싸움, 다툼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중재해줘야 되겠죠. 재판해줘야 되고 헌법재판소가 한다. 예를 들어 뭐 서울시와 경기도가 다툰다든지 행정부와 서울시가 다툰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중재하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심판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헌법재판소고 그것을 우리는 권한쟁의라 한다. 다른 말로는 뭐 기관쟁의라고도 하는데요. 기관쟁의 심판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탄핵 심판입니다. 탄핵 심판. 여러분 뭐 다 아실 거예요. 탄핵 심판 가장 유명하죠. 탄핵 심판은 국회에 무엇? 탄핵 소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국회의 탄핵 소추의 정족수, 요건 등은 이미 국회에서 얘기 다 했어요. 국회의 탄핵 소추에 의해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고위공무원을 뭐하는 제도? 파면시키는 제도죠. 직무 관련성입니다. 제한은 누가 한다? 국회가 한다. 탄핵 소추. 그렇죠. 잘 기억해 두시고요. 탄핵 심판이 결정되면 그 즉시 해당 공무원은 파면된다. 뭐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권한쟁의 심판은 그 기관이 해당 기관이 신청을 할 것이고 정당해산 심판은 정부가 하겠죠. 아까 정부의 제소. 권한쟁의만 빼고 나머지 4개는 9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것이고 뭐 이거는 알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알려드리면 권한쟁의 같은 경우에는 7명 중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되더라.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대단원의 마지막으로 삼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에 대해서 마무리할게요. 이 부분이 사실 삼권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가지 내용을 모두 알아야 이해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여러분 이미 다 이해되실 거고요. 이 아래에 있는 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중요해 보이죠? 삼권의 견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먼저 입법부부터 볼까요? 국회는 사법부를 어떻게 견제하냐면 대법원장, 대법관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권이 있죠. 즉 여기에 입김이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 동의권을 통해 사법부를 견제하고 다 아시다시피 국정감사 조사권, 탄핵 소추권 등을 통해서 누구를? 행정부를 견제한다라는 거. 반면에 행정부는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권을 통해서 대통령이 사법부를 견제하고 또 더불어 사법부가 판결 내려서 이미 집행되어 있는 수인들을 사면시킬 수 있는 권리, 이것은 사법부를 뭐하는 것? 견제하는 거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누구를 견제할 수도 있다? 입법부를 견제할 수도 있다. 이미 다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가 입법부도 견제할 수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마지막으로 사법부입니다. 사법부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을 통해 아까 봤죠? 위헌법률 심판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고
이 위헌법률 심판으로 가기 위해서는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뭐 법원이든 당사자가 해당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법원에. 그러면 그 해당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을 하겠죠, 해달라고. 그리고 그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할 테니까 결국 법률은 입법부가 만들고 그 입법부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에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재판해 달라고 넘기는 것, 부탁하는 것을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라 하기 때문에 법원인 사법부가 법률을 만든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기도 하는데 행정부의 어떤 행정작용이 부당하다라고 했을 때 행정심판으로 갈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행정재판으로도 갈 수 있는데, 즉 사법부인 행정재판을 통해서 행정부의 위법한 행정작용을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재판권은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고요. 더불어 행정부에서 만든 명령, 규칙, 그렇죠? 이런 명령, 규칙 등이 헌법이나 그 상위법인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명령, 규칙, 처분 등에 대한 심사권, 앞에서 얘기했죠? 이런 명령, 규칙, 처분 등에 대한 심사권이 사법부에게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만든 이러한 법적인 어떤 장치를 사법부가 심사할 수 있다, 견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재판권과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심사권 혹은 명령, 규칙에 대한 심사권은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우리 아주 긴 시간을 달려왔는데요. 어떠한 권한으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지 이해하고 암기하길 바래요. 그럼 수고 많았습니다. 교과서에서 간단히 정리하도록 할게요. 끝.